마이크 상태도 참 좋고 여기 강의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충남대는 여기 처음 왔어요. 그 옆에 카이스트는 자주 왔었는데 오니까 전 카이스트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 그 배치도 그렇고 그 W 뭐 E, N 해가지고 카이스트는 N이 많던데 여기는 W가 많대요. 아마 이게 같은 어떤 건설사에서 똑같이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검만 닦아가지고 이쪽은 충남대, 이쪽은 카이스트 이런 거 아닌가 싶 진짜 그런데 왜냐하면 화장실도 비슷하고 저 그냥 그 카이스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맞습니까? 옆 동네 가보셨어요? 카이스트? 똑같죠? 진짜 그 배치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에 은행이 있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건설사가 똑같은 데서 아마 이거 똑같이 지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전 카이스트는 자주 다녔으니까 한 10년을 다녔으니까. 자, 그러면 인간의 그 본질을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그 몸의 지배를 받는다 했는데 그 몸이라는 게 이 몸도 있지만 뇌도 있고요. 그 몸이라는 게 제가 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모든 이 인체 세포부터 모든 데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여기 회색은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질, 뼈.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는 그 뼈를 지지하는 근육. 그리고 이런 근육들이 있고 근육 사이로 어때요? 이 뇌가 있고 뇌에서 나오는 이 척추 사이로 이렇게 신경이 쭉 나와가 이 신경 사이로 이렇게 뭐가 빨갛게 나와 있죠. 그걸 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 몸에 신경들이 이렇게 신경다발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경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뇌. 그래서 뇌는 신경의 다발이에요. 신경다발. 우리 척추로 이렇게 가가지고 다리로 이렇게 가는데 그 얇은 그 신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뇌에 이렇게 실타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뇌에서 어떤 신경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 몸의 어떤 모든 게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뇌가 몸무게의 몇 킬로인지 아시죠? 제가 85킬로인데 뇌의 무게가 한 1.5kg. 그러면 거의 뭐 60분의 1 뭐 이런데 에너지 사용하는 거는 4분의 1을 씁니다. 그만큼 뇌가 활동량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뼈인데 뼈는 우리 몸에 피 말고 모든 물질, 그 무기물을 저장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뼈들이. 뼈가 튼튼하다는 거는 그 광산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보면 광산이 이 뭔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가 튼튼한 사람은 어때요? 그 철분이나 미네랄 이런 어떤 피 성분이 좋은 성분이 많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근육들은요, 이 뼈를 잡아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있으면 머리도 이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죠. 목도 양쪽에서 잡아주고 척추 사이로 이렇게 근육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척추 기립근이라고 합니다. 척추 기립근 하면 잘 모르겠죠. 그 감자탕 집에 돼지 그 등뼈 하면 알죠. 먹어봤으니까 그 사이 맛있죠. 쫄깃쫄깃하고. 그게 척추 기립근입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척추 기립근 사이에 뭐가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쪽쪽 빨아먹죠. 하얀 거. 그게 신경입니다. 근데 그 신경을, 그 뼈가 누르고 있으면 디스코. 디스코예요. 그죠? 먹는 걸 하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그 인간이 몸에 지배를 받는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항이 되냐면, 우리 몸의 건강 원리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좀 해야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보면 이 골격이 있어요, 골격. 근데 골격을 잡아주는 게 뭐가 잡아주죠? 내가 뼈만 있으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과학관에 가니까 뼈만 있는데 뼈가 못 써 있으니까 철사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이로 근육이 있다면 이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육이 있는데 근육만 있어가 되냐? 근육에 영양분도 공급해 줘야 되고 컨트롤 해 줘야 되죠. 그럼 신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경은 또 신경이 어디 사이를 지나느냐? 뼈 사이를 지나요. 왜? 뼈 사이를 지나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요, 이 신경이라는 신경다발, 뇌를 통해서 빨간 신경하고, 그 다음에 골격, 회색하고 근육,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뼈가, 만약에 자세가 안 좋았다, 이렇게 안 좋았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항상 대칭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만약에 이게 안 좋아가, 저번에 그 피사이사탑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안 좋았다. 그러면 뼈의 한 부분이 여기가 어때요? 뼈 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이로 신경이 나오는데, 양쪽에서 나오는데, 한쪽이 눌리잖아요. 눌리면 어떻게 되죠? 이 뼈가 이 신경을 압박을 하면, 이 신경이 압박을 하면 신경과 연결된 이런 허리 쪽에 근육들이 작동을 안 하죠.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근육이 뭐 작동을 안 하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전봇대로 말하면 한쪽이 줄이 느슨해진 거야. 그러면 느슨해지니까 더 척추가 기울죠. 그럼 더 신경이 압박을 받죠. 그럼 더 신경이 또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돼요. 그거를 우리는 척추측만증 형태로 나오고요. 그게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자세를 먼저 바르게 해줘야지, 어떻게든 근육이 바르게 해줘야지 신경이 공간이 확보가 돼가지고 안 아프고, 안 아프니까 근육이 좀 살만하니까 근육이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균형이 맞죠. 이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원리를 알면은 접근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골격, 눈에 보이는 이 뼈로서는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주고. 그죠? 세 번째는 찜질 같은 걸 통해서 신경을 좀 느슨하게 완화를 시켜주고, 파스 바르든 뭘 하든. 이게 뭐죠? 신경이 근육이나 뼈 사이로 지나가다가 압박을 받으면 거기다가 통증 클리닉 하면 뭐 하죠? 알코올 성분의 그 성분을 그 신경 근육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줘요. 물주머니를 만들어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경이 압박을 안 받으니까 좀 살만하니까 그 염증 반응이 없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만하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불편하면 계속 신경이 있으니까 이 몸에서 면역력이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면 이게 안 부어야 되는데 더 부으니까 더 신경을 압박하고, 신경을 압박하니까 또 근육이 더 약화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선순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아프다 이러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다 풀어주고, 그 찜질해가지고 좀 근육을 좀 뭡니까 릴렉스 시켜주고 자세 바르게 해주고, 그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내가 막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해왔다. 그럼 한 달 동안 해줘야 돼요. 그럼 80%만 좋게 해주면 시선 듯이 낫습니다. 내가 어깨 여기가 안 좋다? 그럼 어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다녀야 될까? 아니면 뭐 병원에 가서 침 맞고 하면 나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움직여줘요.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계속 해줘가지고 근육을 자꾸 풀어줘가지고, 신경이 그때는 좀 아프죠. 그래서 근육이 릴렉스가 되면서 여기를 그 전자레인지나 핫팩 있죠. 핫팩이 땀 내주고 움직여주고 자세 바르게 해주고, 그러면 나아요. 그래서 100명 낫게 했어요, 제가. 원리 쉽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 갑자기 보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뇌에서 이 신경들이 다 여기 이제 다발로 모이는데 이 뇌에서 어떤 호르몬 작용이나 이런 게 전부 몸에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요. 즉시 영향을 미쳐요. 호르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면 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정도의 농도인데,
별거 아니죠. 아로마 테라피 있죠. 이렇게 아로마 페퍼민트 향을 이렇게 딱 맞자마자 0.5초 만에 몸에서는 벌써 반응을 해요. 독가스 맡으면 바로 그냥 사람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학적 에너지가 몸의 혈액하고 반응하면서 이온화되면서 바로 호르몬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로마, 향기 이런 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향기요법 같은 게 아니면 평소에도 향기를 향 같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뭐 삼나무 향이 아니면 뭘 조금씩 이용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척추하고 신경하고 근육 사이가 있고 이 혈액이 척추에 물질 공급을 하고 혈액이 또 호르몬에 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근육에서는 림프액이 나오고 그게 또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내장에서 흡수돼가 당이 이제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때요? 여기서 당이 들어갔는데 췌장이 어디 있지? 췌장에서 어때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이 당이 혈액 속에 있는 게 에너지가 안 되니까 그게 뭐죠? 당뇨병이죠. 그럼 췌장에 그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24시간 막 피로하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원인을 보니까 옛날에는 당이 먹으면은 천천히 흡수가 되니까 인슐린이 그렇게 급격하게 안 나와도 되는데 지금은 너무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밀가루 빵 형태로 하니까 바로 흡수가 되니까 한강에 물이 갑자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 홍수경보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이고 있다가 하는 그런 사람이 지치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측이 안 되니까 몸에서. 막 사람이 그냥 췌장이 막 전속력을 뛰었다가 또 탁 썼다가 그냥 지치는 거야. 그 원리를 알면 췌장을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인슐린으로 인한 고통은 안 당하겠죠. 당뇨. 그런데 인류는요, 지금의 그 현대인들은 너무 당이 잘 흡수가 돼서 문제인데, 그 원숭이하고 우리 인류하고 분화됐는데, 원숭이 종류가 175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화론에. 근데 그 원숭이가 사바나 지역에서 그 나무에서 자랄 원숭이들이 그 중에 한 원숭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맨몸으로 그 사바나 지역으로 나왔는데 그게 인류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보니까 화식이에요, 화식. 어떤 화식? 인류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인류가 직립을 할 수도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원숭이는 하루 종일 음식을 몇 킬로를 먹게요? 몸무게가 2, 30kg도 안 되는데 10kg 이런데 자기 몸무게 3분의 1씩 먹어요. 7.5kg. 침팬지는 계속 먹는 거예요. 왜 먹냐면 흡수율이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먹고 7.5kg의 그 과일 야채들을 여기서 소화해가지고 에너지화 시키는데 모든 게 다 소모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장이 커지잖아요. 장이 길이 커지다 보니 배가 이렇잖아요. 배가 나오니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화식을 하니까 한번 세포를 잘게 부숴주고 그걸 바로 당으로 만드니까 어때요? 장 길이도 짧아지고 사람이 7.5kg 안 먹고 1kg만 먹어도 효율은 더 좋으니까 어때요? 소화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남아도잖아. 그게 뇌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화식을 하고 나서 그 원숭이는 500g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1.5kg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원숭이같이 있는데 배만 들어갔을 때 머리가 커지면 더 목이 처지잖아요. 비스듬히 있으면. 그런데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면 머리 이고 다니는데 막 몸무게만큼 이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로봇의 그 전문 용어인데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싱귤레리티. 카이스트의 휴브 로봇이 걸을 때 부부정하게가 깡깡 이러면 에너지가 많이 걸리는데 이걸 딱 씌워가지고 짝대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중간에 딱 이렇게 딱 하면 힘 안 들이게 딱 서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비스듬하게 있으면 더 힘들어. 근데 이게 그 절묘하게 조화가 맞아가지고 배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에너지가 많이 갑자기 생기니까 어때요? 머리가 커지잖아. 뇌가 커지니까 1.5kg가 되니까 어때요? 싱귤레리티를 이용해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부정하게 앉아 있는 게 힘이 많이 들겠어요? 바로 딱 서 있는 게 더 힘이 덜 들겠어요? 바로 서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척추는요, 싱귤레리티를 잘 활용하면 힘 안 들이고 오래 서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이제 편하게 앉는다고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근데 싱귤레리티를 유지하려면 그걸 영어로는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힘 안 들이고 앉아 있는 그 무게 중심상에 딱 있는 건데, S라인을 이렇게 보면 내일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무게 중심상에 있어야만이 사람이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앉을 때도 싱귤레리티를 활용하려면 딱딱한 의자가 좋을까요? 푹신한 의자가 좋을까요? 기반이 딱딱해야지 내가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딱 싱귤레이션을 유지하는데, 푹신하면 어때요? 계속 그냥 이런 거야. 그럼 이 몸 척추 기립근이 어때요? 계속 움직여져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인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람이 화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배도 들어가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줄어들면서 뇌가 커지면서 직립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이게 오버가 된 거야. 지금은 너무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비스켓 형태로, 인스턴트로. 미리 한번 그 소화할 걸 다 쫙 해가지고 화식 정도가 아니고, 이건 그냥 완전히 싹 깔아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쏙 녹아버리잖아요, 입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혈액 속에 사람이 그 진화가 500년 전, 불과 2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몸은 이까지 예측을 못 했거든. 그냥 밥 먹으면 단데, 갑자기 최근에 그냥 인스턴트가 한 1, 20년 사이에 이렇게 만연이 되면서 인간의 그 어떤 몸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없던 그 당뇨병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당뇨병 안 걸리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게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해서 산의 능선을 알면은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당뇨병이 걸리면 안 되겠죠. 원리를 아니까. 그죠? 그래서 자세가 왜 중요한지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통증이라는 게 뇌로 오고 뇌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시 호르몬이, 안 좋은 호르몬이 다시 신경이나 근육을 통해서 척추에 영향을 다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게 있으면 뇌는요, 그 신경의 영향을, 뇌가 뭐죠? 뇌가 신경 다발이잖아요.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남자도 그렇고 보면 몽정을 하잖아요. 근데 몸은 현실하고 가상을 구분을 못해요. 상상대로 돼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면은 성공의 원리도 보이고 남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라는 게 또 뭘까? 기가 있을까? 기를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하는데 동양에서는 그거예요. 세포의 민감도예요. 세포가 민감해지면은 기가 올라가요. 왜? 그건 알잖아요. 우리가 뇌파 측정을 하는 거든 심장 박동 측정할 때 거의 다 신체 에너지 전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기가 뭐죠? 우리 세포 내 이온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신체적인 전기지 않습니까? 그죠? 페이스메이커 다는 것도 다 이온화 과정을, 전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어스, 전기 그 생체의 그 에너지의 차, 볼티지의 차, 그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은 에너지가 있다, 분명히. 그건 인정하시잖아. 그리고 키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감도가 높아지는 거거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느낌이 온다든지. 그걸 민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감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신경 다발, 즉, 이 신경, 그거죠. 자, 결국은 신경이 결국은 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의학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한의학적으로 보면 거기 보면 또 다른 기 경로가 있죠.
그걸 기라고 하지만, 근데 신기한 게요. 80% 비슷해.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저 위수라고 해가지고 여자분들 요 뒤쪽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뒤쪽에 여기 어깨 죽지 넘어가는데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여기가 뭐냐면 신경이 한의학에서는 위수라고 해요. 위가 지나가는 신경. 거기다 침을 놓으면 급체를 해소해요. 근데 우리가 경추 6, 7, 5, 6번, 7번 요 사이가 위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감자탕 보면 그 사이에 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여기도 신경이 여기 지나가는데 거기 위로 가고 어깨 죽지로 가요. 그래서 위가 안 좋은 사람, 위가 안 좋으가 막 급체를 하면 어깨 죽지도 아프잖아. 똑같아. 거기다 침을 놓는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한의학은요 귀납적이에요. 뭐냐면 침을 거기 놓다 보니까 좋은 거야.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 많이 넣다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놓으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그걸 구전에서 만들다 보니까 뭐 그 원리 뒤에 그 경로 뭐 그런 게 있었겠지. 그 누가 계속 구전에 그걸 기록하다 보니까 거의 태양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침을 놓는 자리가 서양의학에서 신경경로하고 80% 같아요. 그걸 제가 정리한 걸 책으로 제가 낼 겁니다. 그걸 제가 2년 동안 강남에서 2002년, 2003년도에 살짝 망해가면서 그때 손님 없을 때 그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때 빅데이터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통계 분석 그런 것도 없고 혼자서 일일이 대조해서 1년 반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피부가 안 좋다? 어떤 분들 뭐 화장을 열심히 하잖아요. 화장. 그게 과연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 아니에요. 피부가 안 좋은 부분을 보니까 근육층이 있고 근육층 밑에는 림프액이 돌아가고 그리고 림프액과 근육에는 혈액이 공급이 돼가지고 근육이 잘 움직여야지 피부가 좋아요. 물질 순환이 잘 되니까. 그러면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에 좋을까? 자, 보톡스를 맞으면 보톨리눔이라 해가지고 곰팡이 식중독균의 잔재물이잖아요. 식중독이 일어나는 게 먹으면 마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근육층에다가 마비를 시켜가 그게 안 움직이니까 골이 안 생기게끔 하는데 그게 6개월은 간대요. 근데 6개월 동안 근육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근육이 녹아버리죠. 근데 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뼈와 근육 사이, 이 피부 사이에 근육층이 녹아버리면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또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공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뭘 집어넣어야 돼. 자기 뼈 여기 있는 지방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게 지방이 여기하고 안 맞으니까 어때? 또 공격을 당해. 그럼 막 붓거나 아니면 노가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악순환이에요. 근데 왜 그걸 자꾸 권하느냐? 그게 경제 논리죠.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동물병원에 갔더니 제가 포메라니언인데 처음에 제가 포메라니언을 키웠는데 포메라니언의 특성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수술을 시켜야 된대. 관절 수술을. 왜 관절 수술을 시켜야 되냐니까 그냥 시켜야 된대. 우리 강아지가 약하대. 근데 포메라니의 몇 퍼센트가 약한 줄 알아요? 70%가. 안 시켜도 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 시켰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이렇게 맨날 산책시키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빠른 강아지가 됐어요. 어느 정도 빠르냐면 슥슥 가다가 강아지가 물을 하면 막 이렇게 엄청 빨라요. 안 잡혀. 그런 강아지를 수술을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식이 없었으면.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이 지금은요 완전히 악덕 병원으로 그냥 강아지를 내 와이프 친구가 강아지를 10일 동안 어디 맡겼는데 외국에 갔다 온다고 장염에 걸려가지고 완전 고생했어요. 그래 명태국물, 북어국물을 먹이니까 나았는데 강아지 북어국물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그 강아지를 다시 데리고 갔더니 이 강아지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기네들이 거기 케어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그런 내가 아까 인문학 예를 들었지만 원리를 모르면 어때요?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면 하는 거야. 그게 따라가는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이 안 좋거나 피부가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다. 그럼 무조건 그럼 병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의사들은 의사대로 자기 주관이 있는데 최소한 3명의 의사한테는 물어봐야 돼. 뭘 하더라도. 아시겠죠? 자기 거밖에 모른다니까. 제가 2년 동안 운동 테라피를 하면서 고객이 누군지 알아요?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의사도 몰라. 받으니까 좋아. 의사 부인이 더 적극적이야.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실입니다. 의사가 다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 기능인. 자기 아는 분야만 아는 거야. 왜?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되거든. 자기 분야 외에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형 자세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척추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지. 신경을 볼 수가 없잖아. 근육도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세 보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동 이거 하십시오. 그게 다야. 그런데 100명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술 안 했던 사람들. 척추 디스크. 수술 안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 소문을 듣고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왔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주머니인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집안 가사 같은 거 좀 도와주고 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무릎 수술을 해야 된대. 너무 불편해서 해야 된대. 근데 제가 그거를 안지가 4월 달인가 5월 달에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한 달만 한번 그냥 속는셈 치고 어차피 한 달 동안 고통스러운 거니까 어떤 걸 했냐면 이렇게 이 운동하고요. 그냥 그 소파 같은 데 해가지고 이걸 늘어뜨리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항상 그 핫팩을 해가지고 여기 물질순환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게 끝. 다 나왔어요. 수술하자던 사람.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줄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옆에서 들어보니 그거야. 그 몇 년을 그렇게 오셨는데도 저도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2가지 처방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주고 하나는 여기다 핫팩. 그게 다야. 아시겠죠?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뭐 운동 있고 침뜸, 수면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야. 근데 아주 평범하면서도 이게 강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집중을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뇌에 어떤 작용이 있어 이런가 그걸 알면요 도사되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등산을 가는데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산마루에서 그냥 그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세상을 조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 보장돼 있다. 성공이 뭐죠? 행복의 점이 모이면 성공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순간에 행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먼저 이렇게 아주 기쁨을 만끽하고 요 순간순간이 모이다 보면 그 성공의 화살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성공하는 건 없습니다. 자, 볼까요? 자, 환경에 대해서 자극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극을 주는데 자극이 덜 들어가면 어때요? 졸음이 와요. 근데 내가 자극을 확 주면은 이 자극에 대해서 어때요? 이 지금 감각이 여기 절대 이 시격이 뭐냐면 참 어려워요. 보면 교수님들은 이걸 또 슬래드 홀, 서브리미널 슬래드 홀,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 한글로 뭐냐면 앞에 의자를 넣어보세요. 의식역. 의식을 하는 영역의 이하에 있다. 그 절대적 의식력. 그 다음에 상대적 의식을 가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의식력이 뭐냐면
내가 감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거는 어때요? 여기서 요 위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내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 그거를 절대적 의식력, 이걸 절대적 식욕이라고 해요. 이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학에서도 그 마케팅 쪽에 그 소비자 행동론에 이게 나옵니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뛰어넘었을 때 내가 감지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살짝 그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녕 하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짝 만졌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전달이 안 됐어. 만약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식욕하예요. 내가 감지가 안 된 거야. 그런데 내가 조금 이렇게 느끼하게 막 착했어. 왜 이러지? 이럴 때 이게 이제 절대적 식욕인데, 근데 맨날 가서 안녕? 안녕 이러면 그때는 반복이 되니까 감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상대적 식욕이 뭐냐면 변화만 감지해요. 똑같은 정보가 계속 오면 변화만 감지하지 그 위에는 똑같으니까 감지를 못하니. 그게 어디에 쓰냐면 공부가 그래요, 공부가.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그냥 여기 그 문제지가 있어. 아니 뭐 영어를 외워. 그럼 그 순간에 옛날에 우리 그랬죠. 고등학교 때 흰 종이에다가 영어 단어를 막 계속 100번, 뭐 200번 막 이렇게 적잖아. 선생님이 그렇게 또 소홀해.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딱 공부하고 딱 1시간 후에 그걸 외워가지고 한번 써보는 거야. 그리고 하루 뒤에 써보고 한 달 뒤에 써보고 1년 후에 써보고 그게 낫겠어요. 계속 써도요 머릿속에는 입력이 안 돼요. 왜? 여기서 절대적 식욕은 넘었었는데 상대적으로 변화가 없으니까 첫 번째 쓰는 거나 여러 번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감흥이 없는 거야.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상대적 식욕을 잘 활용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더라. 그럼 상대적 식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항상요 비교할 대상을 가지고 비교할 대상에 대해서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지?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 식욕을, 의식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이 뭐냐면, 각이 뭐냐면 감각이란 뜻이고, 지는 뭐냐면, 지는 생각으로 감각을 감지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얼굴 보면 참 얼굴 이쁘네, 아니면 얼굴이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네, 그까지는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맨날 보는 와이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와이프인 줄 몰라.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죠?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릿속에 남편이란 기억하고요. 남편, 여기 만약에 와이프다. 그럼 와이프에 대한 기억하고, 머릿속에 와이프에 대한 그 인상착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시각적으로 이제 이 인식을 했잖아요. 어떻게든 인식은 했어. 근데 이거하고 이거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해석이라고 해, 해석.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뭐뭐뭐 해가 있어. 분명히 x제곱, y제곱은 다 알아.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여기 와이프를 봤는데 이 사람인데 분명히 예쁜 여자야. 근데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르니까 와이프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되죠. 그런 걸 알아야만이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소비자 행동론에서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해요. 두뇌, 지금 오늘, 이거를 몇 달치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를 저는 한 방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요거 따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따로 공부하고 요거 따로 공부해가지고 매칭이 안 되면 맨날 그거 외우고 있다니까. 그럼 나중에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지각까지는 하는데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안면 인식 장애 느껴봤을 거예요. 공부하는데 따로 다 공부했어.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거야. 공부의 인식 장애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 누가 이게 여기하고 맞다는 매칭을 누구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공부도 그게 지각까지인데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통계 분석이 공부는 했어. 그게 어디 쓰이지? 아니면 대수학이 어디에 쓰이지? 아니면 기하학이 어디 쓰이지? 모르잖아요. 그죠? 행렬이 어디 쓰이는 거지? 아니면은 뭐,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벡터가 어디에 쓰이는 거지? 안면 인식장애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는 공부를 했지만, 지식의 안면 인식장애가 생기면 지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까지 안면 인식장애를 없애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메커니즘하고 프로세스의 차이를 알아요? 메커니즘. 이것도 차원이에요, 차원. 제가 지금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 차원이고, 프로세스도 하나의 차원입니다. 그걸 알면은 보이는데, 내가 차원을 모르면 맨날 메커니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이나 갖다 보시면 되고, 프로세스는 눈에 안 보이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스템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췄냐는 기계공학적으로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갖춘 같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메커니즘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프로세스예요. 그럼 메커니즘이 우선하겠어요? 프로세스가 우선하겠어요? 실체가 있어야지 프로세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체는 뭐죠? 메커니즘이에요. 거기서 나온 행동은 프로세스예요. 그럼 프로세스는 정의가 될까 안 될까?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에 따라서는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메커니즘을 구축해야지 프로세스는 환경에 따라 달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스는 경우에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우가 달라져가지고 그냥 프로세스만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응용력이 안 생기지. 그죠?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프로세스만 가르친다. 메커니즘을 알려줘야 되는데 메커니즘이 뭐죠? 안면 인식 장애를 없애는 것은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자 여기서 환경이라는 건 눈에 보이죠? 감각기관도 눈에 보이죠? 일체 운동 감각 영역은 뇌의 어느 부분이에요?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대뇌피질도 메커니즘이에요. 눈에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은 프로세스예요. 눈에 안 보이는 행동. 이해가 되시죠? 이제 눈에 뭡니까? 프레임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잖아. 근데 왜 저걸 회색으로 해놨을까? 빨간색으로 해놨을까? 그냥 말 안 하면은 저게 그건갑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걸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책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를 막 혼돈해가지고 막 중간에 그냥 적어 놓으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왜? 안면 인식 장애가 생긴 거야. 뒤죽박죽이 돼요. 그죠? 재밌죠? 이런 차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해하다, 인문학을 이해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면 감각을 통해서 센싱하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걸, 근데 지금 행동을 이야기하면 센싱을 하고 지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이 과정이 이해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하고 내하고 이야기할 때 막 싸웠어. 나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거는 하나의 그 기억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들, 기억의 프레임들 사이에는 기억은 또 어떻게 되냐면 기억은요. 이런 지각된 정보하고요. 거기다 감정이 합쳐진 게 기억이에요. 감정이 뭐죠? 외부 환경에 노출된 경험과 합쳐진 게 기억인데 이런 DB하고 매칭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하고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결국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잘못이에요? 이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시해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네 경험이 오로지 요거밖에 생각 못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결국은 내가 좀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교육을 많이 듣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여행을 많이 하든지 내 경험의 폭을 넓히든지 하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죠. 그럼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모순을 바라볼 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양자택일이야. 이거는 서로가 코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옆으로 살짝 가서 보니까 어때요? 붙잖아. 그럼 이해가 되는 거야. 그죠? 그 사람 입장을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안면 인식장애와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 해석하는 능력 이것도 마음의 권력이거든요. 이걸 키워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기억으로 내가 경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여기서 사람들은 그냥 여기까지 가요. 이걸 지식적으로만 외웠어. 지각을 했어. 근데 해석 과정,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를 못해. 왜? 경험에 의한 기억이 없으니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지식으로만 외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의 방법이라면 앞으로는 어때요? 경험을 많이 쌓으면 이게 몇 년 경험? 10년은 쌓아야 돼. 왜?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 그거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기억의 그 경우가 충분히 많이 생겼을 때 이 해석이 가능하거든. 그러면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거지. 해석 과정을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남들 말하는 것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 볼게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욕구가 있어요. 욕구. 아까 이제 욕구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기본적인 그 육체적인 욕구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욕구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욕구도 있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상하부라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시상이 뭐죠? 보일 시자, 눈 신경의 하부에 눈에 보이는 요 신경 있죠? 그 바로 밑에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눈 요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딱 중간, 앞에서 봐도 중간, 밑에서 위에서 봐도 딱 중간 거기가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시신경이 요렇게 보면 그 시신경이 뇌에 붙는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그 시상하부에서 우리 인체의 그런 욕구 5가지가 다 나와요. 그 중에 밑에 3번째, 4번째, 5번째, 어떤 뭐 쾌락의 욕구, 뭐 아니면은 먹고 사는 욕구, 그냥 뭐 배고픈 욕구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스고 이게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있잖아요. 이게 또 뇌의 또 편도체라는 데 또 있어요. 그림으로 나중에 뭐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 편도체에다가 이 욕구가요. 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욕구가 만족이 되든 안 되든 감정이 이 편도체에 전달이 돼. 그럼 감정이 이제 생기는 거야.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배가 고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시상하부에서 지금 욕구가 생겼고 편도체에서 이제 감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불편하니까 기분이 나빠, 찝찝한 희노애락이 생겨 막. 그게 편도체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정과 결합된 이제 배에서는 막 이 배에서는 꼬록꼬록 하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심상에 이제 감정과 결합이 돼 가지고 심상에 뭐가 떠올라. 음식이 떠오르든 뭐가 떠오르든. 그럼 이제 그게 강화되는 거야. 그게 해마라는 데서요. 해마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해마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데 이 해마에서 이제 심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의 상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말로 하면 내가 여기 이제 귀를 통해서 감각이 이제 1차 운동 감각에서 해서 여기서 이제 심상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재해석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추상화돼서 그 머릿속에 마음의 상이 심상이잖아요. 마음의 상, 마음 심자, 형상상자. 마음에 생기는데 그게 한 번 생기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생기면 뭐죠?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걸 리허설이라고 해요. 우리 리허설 하다 할 때 리허설이 뭐냐면 심상이 여러 번 계속 반복돼 가지고 생기는 걸 리허설이라고 해요. 그 축구 오늘 했지만 축구 선수들이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이 장기 기억, 대뇌피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훈련이잖아요, 훈련. 근데 그 기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몸으로 세포에다가 입력하는 기억이 있고요. 그건 뭐죠? 스트레칭 하면 그 스트레칭 한 만큼만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그게 다 기억이에요. 그리고 골프 칠 때 그 근육들이 거기에 최적화된 어떤 근육의 양이나 텐션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기억이에요. 기억을 시키는 거고 골프 선수들이 다른 운동을 절대 안 해. 왜냐하면 다른 운동 하루 이틀 했으면 그게 다 풀어져 버리니까. 그래요? 그만큼 예민해요. 그리고 기억엔 또 한 가지가 몸으로 하는 기억 외에도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고 장기 기억. 그래서 기억은 세 가지예요. 내 몸이 기억하는 게 있고 내 해마에서 순간적으로 심상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고 그다음 장기 기억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해마가 어떤 역할이냐면 컴퓨터로 말하면 PC에 말하면 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램. 4기가 요즘 컴퓨터 한 8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책상인 거야. 프로그램 그 OS에서 딱 올렸을 때 어때요? 프로그램 앱 설치하면 그 앱이 그 하나의 이제 책상 위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래 여러 개 멀티태스크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올려놓고 뭐 워드로도 하다가 그다 또 카톡도 하다가 또 뭐 SNS도 하다가 웹 브라우저 띄워놓고 막 하다가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책상 램이 그래도 한 8기가 돼야지 쓸만하잖아. 근데 한 1, 2기가 되면 책상이 좁으니까 그게 동시에 여러 가지 못 하잖아. 그게 해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장기 기억 이게 뭐죠? 하드디스크, SSD, Solid State Disk라 그게 이쪽이고 그러면 컴퓨터에 말하면 OS가 어디에 해당될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 해서 프로세싱 하는데 매칭을 시켜주잖아. 그러면 지각은 어디에 해당될까? 키보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그죠? 센싱은 말 그대로 뭐 그런 거지. 다 센싱과 여기 보면 이제 그 키보드부터 해가 그런 거죠. 마우스. 컴퓨터가요, 사람하고 똑같죠? 그죠? 그럼 이제 부팅을 딱 하면은 징 하면서 어때요? 요 정보하고 지각을 해석하는 요걸 돌리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 부팅 영역에 이게 이제 로딩이 어디로 되죠? 여기로 되죠. 단기 기억 그 램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오퍼레이팅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죠? 8기가 중에 한 몇백 메가 정도 사용해가지고 작동을 해요.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걸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죠. 똑같죠? 그러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뇌하수체가 뭐냐? 뇌하수체가 이게 뭐냐면 아까 시상하부 있죠? 시상하부에서 좀 더 밑에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목젖같이 이렇게 쭉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몸에 관장하는 모든 호르몬이 다 나와요. 조금만 요만한데. 뇌하수체. 그 뇌하수체에서 결국은 몸에 있는 어떤 감정을 더 부추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감정과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
시상하부, 편도체, 뇌하수체 이런 것들이 호르몬 분비도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럼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보니까 뇌 신경 중에 한 부분인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죠? 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두보에 내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다 교두보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세포가 자라가지고 그건 마찬가지 세포가 연결이 되는데 세포가 자란다기보다는 연결은 돼 있는데 강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시냅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전부 시냅스가 돼 있어요. 근데 시냅스가 내가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심상이 한 번 생각하면은 여기가 느슨해. 그런데 여기 느슨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 번 생각하면 이렇게 앵겨 붙어 있어요. 그게 장기 기억입니다. 여기 있는 기억들이 이렇게가 어디 가서 어떻게 보면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되는 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호르몬 중에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성장 호르몬이 악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가서 붙어요. 성장 호르몬이 뭔지 알잖아요. 성장할 때 쓰는 다용도 악요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 물질이에요. 그거는 상처를 회복할 수도 있고 만능이야. 성장 호르몬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가 언제 나오냐면 잠잘 때 나와요. 잠잘 때. 그러니까 잠잘 때가 언제냐면 사람이 잠잘 때 보니까 눈을 보니까 눈이 떨릴 때도 있고 안 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주기를 보니까 보통 90분에서 100분 사이로 눈이 그 90분 안에 한 30분에서 35분 떨리다가 그 다음에 안 떨리고 가만히 있다가 또 떨렸다가 안 떨렸다. 그거는 뭐냐면 REM이라고 해요. 램이라고 하는데 rapid, 빠르다는 뜻이죠. I, movement 해가지고 램이에요. 별거 아니죠? 괜히 램 쓰면 하는데 눈이 그냥 떨리는 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눈이 열심히 떨리는, 엄청 떨리는 수면 그거예요. 근데 NREM 하면 뭐냐면 난 rapid eye movement. 그래. 그러면 이게 잠을 잘 때 눈이 떨릴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눈이 떨릴 때는 이 호르몬 중에 성장 호르몬이 여기로 붙는 상태예요. 그러면 장기 기억을 강화시키니까 어때요? 램 수면일 때 하드디스크로 말하면 뭐냐면 램에서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상태인 거야. 장기 기억으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PPT 작성할 때 PPT 때 저장하기 전에는 램상에 그냥 휘발성으로 남아있다가 저장 딱 누르면 하드디스크로 날아가 딱 저장이 돼요. 그때 속도가 좀 걸리잖아요. 한참 좀 있다 딱 되고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 눈이 왜 떨릴까? 눈이 떨릴 때는 펌핑이 일어나요. 눈 밑에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있는데 눈이 떨리면 뇌압이 바뀌어요. 압이 바뀌면서 펌핑이 일어나가지고 뇌로 뇌 척수액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악요 역할을 하는 게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REM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낼 때 NREM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잠을 자고 일어날 때 NREM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좋을까? 그냥 REM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좋을까? 6시야. 6시 잠시 전에 7시 반이야. 오늘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4시 반에 일어났다가 피곤한데 조금만 더 자고 나서 6시인 거야. 축구는 보니까 4대2로 지고 있고 강의 준비는 또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막 아주 마음이 심란하더라고. 그죠? 그게. 근데 강의는 또 대전이니까 제가 집이 또 저 분당 쪽이니까 열심히 밟고 왔죠. 금방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면은
모든 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요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 욕구가 재밌는 게 뒤에 약간 맛배기를 보여드리면 이런 뭐 욕구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요. 막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일이 더 재밌을 겁니다.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